네, 안녕하세요. 경제경영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은정 교수입니다. 이 경제경영수학은 보통 상경계열 학생들이 많이 듣게 되는데요. 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수학적인 이론을 다루게 되는 과목입니다. 문제는 경제학 이론이 아니라 수학에 약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과목입니다. 이 경제경영수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학적인 내용들이 바로 크게 미분과 적분인데요. 미분과 적분을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경제경영수학은 생각 외로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과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경영수학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정태분석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동태분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태분석이라는 것은 시간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나누게 되는데, 정태분석은 시간과 상관없이 푸는 문제가 되고 동태분석은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정태분석은 실질적으로 미분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 도함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거고요. 동태분석이라는 것은 반대로 적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적분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정태분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정태분석에서는 우리가 주로 다루는 개념들이 극한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그 다음에 도함수라는 개념을 공부를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도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함수 y=fx라는 함수에 대한 미분, 즉 x를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부르고 y를 종속변수라고 부르는데, 이 독립변수가 지금 x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변수 함수라고 합니다. 일변수 함수에 대한 미분을 바로 도함수라고 부르고, 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 미분을 편도함수라고 하는데, 공간상의 어떤 함수 x축, y축, z축에 해당하는 공간상의 함수를 독립변수가 지금 2개가 있기 때문에 이변수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할 때는 x라는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하느냐 아니면 y라는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하느냐를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느냐, 즉 한쪽에 치우쳐서 미분한다라고 해서 편미분, 편도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2개 이상, 3개, 4개인 경우에 우리가 통틀어서 다변수 함수라고 합니다. 일변수 함수에 대한 미분은 미분, 도함수, 이변수 이상 다변수 함수는 편미분 혹은 편도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 내용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태분석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최적화 문제, 이것이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되는데요. 이 최적화 문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테일러 급수라는 거죠. 테일러 급수라는 것은 주어진 함수를 급수 형태, 즉 다항식이 아니라 무한항까지 표현되는, 다항식이 그냥 n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항까지 가는 것이 급수인데, 주어진 함수를 테일러 급수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이 테일러 급수로 표현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미분, 도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지수와 로그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아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수 함수, 로그 함수는 또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수로서 지수와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는 거고, 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에 대한 미분, 도함수를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변수 함수. 다변수 함수가 변수가 여러 개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일변수 함수일 때는 극대 극소를 미분을 해서 1개 도함수의 부호에 의해서 양이냐 음이냐를 가지고 증가 감소를 판단을 함으로 해서 극대극소를 판별을 할 수가 있는데, 다변수 함수 같은 경우는 극대극소가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배우고, 그 결과를 3변수 이상의 다변수 함수에다가 적용시키는 형태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최적화 문제에서 결국은 여러 가지 미분법을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최적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2가지 방법을 사용을 할 건데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라그랑지 승수법입니다. 이 라그랑지 승수법, 최적화 문제는 실질적으로 목적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식의 극대극소를 구하고 싶은 그 목적 함수가 있고요. 이 목적 함수의 변수가 가지고 있는 제약 조건,
해서 두 개의 식이 주어지는데 제약 조건 하에서 목적 함수의 최대 최소 혹은 극대 극소를 다루는 게 바로 최적화 문제 중에 라그랑지 승수법. 라그랑지 승수법은 제약 조건이 보통 등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등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두 번째는 쿤터커 조건이라고 하는 비선형 계획법인데 비선형 계획법에서는 우리가 제약 조건이 부등식이거나 아니면 1차 함수가 아닌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그랑지 승수법과 쿤터커 조건을 이용해서 극대 극소 문제를 다루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정태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동태 분석으로 넘어갈 건데 동태 분석이라는 것은 시간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분을 이용한다라고 했죠. 이때 적분법, 먼저 부정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두 번째는 정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부정적분을 알아야 정적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경제학적 응용 예제로서 도마 모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동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연속적 시간이 들어가는 경우와 이산적 시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 시간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미분방정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됩니다. 미분방정식이라는 것은 미분을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으로서 가장 간단하게 y' = x라는 것도 하나의 미분방정식입니다. 미분을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이라는 거죠. 여기서 미분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이 식을 만족하는 y라는 식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미분방정식에 대한 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연속적 시간은 미분방정식과 관련이 있고 이산적 시간은 차분방정식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방정식은 연속적 시간이 아닌 이산적 시간, 즉 연속적 시간은 우리가 뭐 지금 현재부터 쭉 연결되는 시간이라고 하면 이산적 시간은 뭐 1년을 단위로 해서 1년, 2년 해서 뚝뚝 떨어지는 시간. 그러니까 이산적이라는 게 흩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로 나누어서 뭔가를 계산을 할 때 이산적 시간이 들어가 있는 차분방정식을 이용을 한다는 거죠. 자, 미분방정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요. 미분방정식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미분을 포함하는 방정식입니다. 이 미분방정식에서 1개 미분방정식 그리고 2개 미분방정식. 그러니까 미분방정식 중에서 도함수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미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1개 도함수를 포함하느냐 2개 도함수를 포함하느냐 아니면 3개, 4개 도함수를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붙이는 이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개 미방이라는 것은 1개 도함수를 포함하는 미분방정식으로서 풀이법이 변수분리형 미분방정식, 그리고 선형 미분방정식, 완전 미분방정식, 그리고 치환에 의한 대입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각각 주어진 미분방정식의 형태에 따라서 풀이법이 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2개 미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수, 계수 미분방정식에 대해서 주로 배우게 될 텐데 2개 선형 미분방정식에서 제차 미분방정식 혹은 동차 미분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2개 미분방정식이니까 2개 도함수, 1개 도함수 y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앞에 뭔가 숫자가 붙을 거예요. 숫자나 아니면 x에 대한 식 혹은 뭐 변수를 t라고 한다면 t에 대한 식이 붙고 그리고 오른쪽이 0이냐 아니면 오른쪽이 또 다른 식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제차와 비제차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2개 선형 미분방정식에서 제차 혹은 동차라는 것은 오른쪽 항이 0이 된다는 거고요. 비제차라는 것은 오른쪽이 0이 아닌 뭐 t라는 변수를 사용하는 것 같으면 t에 대한 식이 나타나는 형태를 비제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선형 미분방정식 중에서도 이 앞에 개수들이 상수로 표현되는 A, B, C와 같은 숫자로 나타나는 미분방정식에 대해서 주로 다루게 될 건데 이때 상수, 개수 미분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풀이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분방정식이라는 거, 이산적 시간에 대한 방정식을 차분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분방정식은 역시 1개 차분방정식과 2개 차분방정식도 제차와 비제차에서 나누어서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립 동태 방정식이라고 해서
동태 분석에 사용되는 게 미분 방정식과 차분 방정식이 있다고 했죠. 연립 동태 방정식은 연립 미분 방정식. 미분 방정식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 있는 게 연립 방정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연립 미분 방정식과 연립 차분 방정식의 풀이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역시 동태 분석에 대한 최적화 문제를 다루게 될 겁니다. 이 최적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정태 분석에서는 라그랑지 함수를 이용했다라고 하면, 동태 분석에서 최적화 문제는 해밀턴 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해밀턴 함수를 미분해서 1개 도함수를 이용한 형태로서 해밀턴 함수와 해밀턴 체계를 이용해서 최적화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처음 듣는 용어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차근차근 강의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수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이라면 이 강의를 통해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얻어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경영수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상경계열 학생들이 전공을 공부하면서 접하게 되는 수학과 관련된 문제들을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강좌로서 경제학 관련 이론 강의는 하지 않으며 경제학에 관련되는 수학적 개념과 이론, 그리고 예제 등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먼저 수리경제학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경제학이라는 것은 경제 분석에 대한 하나의 접근 방법으로서 수학적 기호를 사용하여 문제를 서술하고 그 해결을 위한 추론 과정의 수학의 정리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 수리경제학은 미시경제, 거시경제, 재정학 또는 도시경제학 등 많은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으며 기하학적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거의 모든 초보적인 경제학 교재들은 수리경제학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기하학만으로는 부족하고 행렬대수, 미분과 적분, 미분 방정식, 차분 방정식 등의 여러 가지 수학적 기법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서 행렬대수, 미분적분, 미분방정식, 차분방정식 등의 수학적 지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2장에서는 경제모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경제모형은 옛날에는 경제가 단순했으나 현대사회는 많은 변수나 요인들로 인해 상당히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이론은 현실 경제의 복잡성으로 각 변수들의 상호관계를 한 번에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이런 변수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것들의 중요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몇 개의 변수, 몇 개의 요인들의 관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단순화시킨 분석의 틀을 경제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제 모형은 수리적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수리적 경제 모형은 당연히 수학적 지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경제 모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적 용어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용어를 살펴보면 첫 번째 변수라는 용어가 나오죠. 혹은 상수, 매개변수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변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변하는 수, 변하는 값을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변수를 나타낼 때는 x, y와 같은 알파벳을 사용을 할 거고, 상수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수, 그래서 a나 b처럼 알파벳을 사용을 할 겁니다. 매개변수라는 것은 변수 x와 y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하는 변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x를 t라고 표현을 하고 y를 t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이 식으로부터 y라는 것이 t 대신에 x를 대입해서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xy 사이의 관계식을 유도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x와 y를 변수 t가 매개로 해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t를 우리는 매개변수라고 하는 거죠. 자, 등식이라는 것은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식이 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항등식은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그래서 등식은 어떤 거든지 다 가능해요. ax 플러스 b는 0도 하나의 등식이 될 거고, 2 플러스 3은 6이다라는 것도 등식이 되죠. 물론
이것이 참이냐 아니냐를 구분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등호가 들어가는 것은 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2 더하기 3은 5다라는 등식이 있으면 항상 성립하는, 항상 참이되는 등식, 항등식이 될 거고요. 방정식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변수, 변하는 수죠.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방정식에 변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x-4는 0이다라는 방정식이 있으면 여기서 변수 x의 값을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고 이 x의 값을 우리는 해 혹은 근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실수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실수체계는 우리가 처음에 자연수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할 겁니다. 초등학교 때 자연수를 배우고 그 자연수끼리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을 배우게 되죠. 이 자연수라는 집합, 이 수들의 집합을 생각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덧셈과 곱셈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뺄셈을 할 때 우리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뺐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음의 정수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의 정수, 그 외에 같은 수를 빼면 0이 되니까 음의 정수에다가 0까지 0이라는 수까지 더 추가해서 자연수와 음의 정수와 0이라는 수를 전체 추가를 해서 표현하는 게 바로 정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수는 덧셈, 뺄셈, 곱셈까지는 또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나눗셈 할 때 정수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나눗셈을 하려고 하니까 수가 조금 더 확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나눗셈을 할 수 있게끔 유리수까지 확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는 사칙 연산을 하는 데는 유리수만 해도 충분합니다. 문제가 뭐냐? 이 무리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무리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직선에 0이라는 수를 기준으로 뭐 자연수 그리고 음의 정수들을 쭉 나열을 할 겁니다. 그리고 유리수도 쭉 나열을 하면 이 수직선을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수직선의 유리수를 아무리 채워나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멍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 구멍들이 바로 메꿀 수 있는 것이 무리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보통 길이가 1인 정사각형,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콤파스를 가지고 이렇게 내리면 나타나는 이 점을 우리가 루트 2라는 무리수로서 정의를 하죠. 그래서 이 루트 2라는 무리수를 콤파스를 가지고 정사각형으로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대각선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해서 루트 2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수직선에 있는 모든 값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유리수에서 더 확장해서 무리수라는 것이 필요하고 이 무리수까지 포함해서 나타나는 것이 실수가 된다는 거죠. 유리수 바깥쪽에 무리수들을 더 추가를 해서 그때 이제 실수라는 체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실수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하면 복소수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 실수는 수직선은 다 채울 수 있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방정식을 풀 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x제곱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을 생각을 하면 실수 범위에서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근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바로 헛수라는 개념이고 이 헛수까지 포함한 것이 바로 복소수. 그래서 a 플러스 bi라고 보통 배우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실수 체계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집합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집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마 고등학교 때도 집합이라는 용어를 배울 텐데 정확하게 집합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집합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이것은 키가 크다라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하죠.
어떤 사람들은 본인보다 크면 키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80 이상이 되어야 키가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은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구분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의 모임이 집합이라는 얘기고요. 원소라는 것은 집합 안에 속하는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집합은 보통 대문자를 써서 표현을 하고요. 원소는 소문자를 써서 표현을 하죠. 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이 있는데 원소 나열법은 원소들을 하나하나 나열해서 표현하는 게 원소 나열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수를 표현하는 기호가 바로 n이라는 기호인데 그냥 n이라고 쓰면 자연수를 나타내는 건지 그냥 알파벳 n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자연수는 이렇게 한 줄 더 꺼서 표현을 합니다. 정수 같은 경우는 z로 표현하면서 역시 한 줄을 더 꺼줄 거고요. 유리수는 q, 실수는 r, 그리고 뭐 참고로 복소수는 c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수를 원소 나열법으로 그리고 조건 제시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원소 나열법은 말 그대로 원소를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수 n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1, 2, 3, 4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을 하면 됩니다. 조건 제시법이라는 것은 x라는 원소가 어떻게 된다. x라는 원소를 모아놨다 해서 앞에는 뭐 x든 a든 어떤 기호를 써도 상관없고요. 요 바 뒤에 x에 대한 조건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x가 자연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짝수에 대한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짝수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2, 4, 6 자연수 중에서 지금 얘기합니다. 8 이런 것들이 짝수가 될 거고 원소 나열법 그리고 조건 제시법은 x는 자연수 중에서 어떤 거냐 어떤 2m이라는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m도 역시 자연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 4, 6, 8은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등 3처럼 두 배의 자연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짝수라는 거죠. 그래서 뒤의 조건을 만족하는 x들을 모아놓은 것이라는 의미로 조건을 뒤에다가 달아주는 조건 제시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뒀을 때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이라는 개념은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냐 아니면 무한계냐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10보다 작은 소수의 집합 이렇게 표현을 해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2, 3, 5, 7이라는 4개의 원소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 4개의 원소는 유한계이기 때문에 이 집합은 유한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연수나 짝수들의 모임은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이기 때문에 무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이런 집합들이 나타나면 상등이라는 개념, 부분집합 혹은 진부분집합, 공집합 등의 개념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집합의 상등이라는 것은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같다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당연히 같아야 될 겁니다. 원소의 개수도 같아야 되고 각각의 원소들이 서로 같아야 된다. 즉 A라는 집합이 1, 3, 5다라고 했을 때 B라는 집합은 A, B, 5다 라고 둘 것 같으면 A는 1 또는 3이 될 거고 B는 A와 다른 3이라는 값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개의 집합이 같다는 것은 원소의 개수도 같고 각각이 그러니까 5는 어차피 5와 같으니까 나머지 원소들이 서로 같다라는 의미로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이 경우에. 그래서 집합의 상등은 원소의 개수도 같고 그 안에 구성된
원소도 서로 같은 것들이 분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집합은 순서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1과 2라는 집합과 2와 1이라는 집합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죠. 순서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1, 2와 2, 1은 다른 것으로 또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부분집합. 부분집합은 주어진 집합의 일부분의 원소, 그러니까 주어진 집합의 원소들 중에서 일부분을 가지고 만든 것이 부분집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 3, 5라는 A라는 이 집합에 대해서 부분집합을 생각을 하면 우선 A1이라고 표현할까요? 첫 번째는 원소가 없는 게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원소가 하나짜리 1, 그리고 3. 네 번째네요. 네 번째는 5. 이렇게 하나짜리 원소만 가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두 개의 원소를 가지는 거. 그러니까 A에 있는 두 개의 원소 1, 3, 1, 5 그리고 3, 5가 남았네요. 3, 5 그리고 이제 세 개짜리 원소를 가지는 거 1, 3, 5 해서 총 8개의 부분집합.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같은 것도 역시 부분집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A라는 집합의 원소 중에서 일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가져와도 되고 안 가져와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일부분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을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결국 이 부분집합들이 총 8개가 나왔죠. 이 8개는 결국 A의 원소의 개수 2의 세제곱 해서 8개의 부분집합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진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진짜 부분집합,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입니다. 그래서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을 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A8을 빼고 나머지 7개 2의 3승 마이너스 1 자기 자신만 빼주면 되기 때문에 진부분집합은 7개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공집합이라는 것은 어떤 원소도 포함하지 않는 A1 이것을 공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 우리가 파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집합이 있을 때 합집합, 교집합 뭐 이런 용어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합집합이라는 것은 A와 B의 합집합으로 표현을 하고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모두 나열해서 표현을 하면 됩니다. 교집합이라는 것은 A와 B의 교집합. A와 B의 원소들을 봤을 때 A에도 포함되어 있고 B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 이 부분에 대한 예제는 잠시 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universal set이라고 해서 U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U라는 것이 그때 전체 집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자연수가 전체 집합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 짝수만 전체 집합으로 두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를 전체 집합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 집합을 무엇으로 두는지 확인을 할 필요는 있고요. 여집합이라는 것은 A의 여집합에서 A의 C 이렇게 지수처럼 올려주는 게 여집합입니다. 전체 집합, 그죠? 전체 집합, 그러니까 여집합이라는 것은 전체 집합 중에서 A에 들어가지 않는 집합을 A의 여집합이라고 표현하고 차집합은 두 집합 A와 B의 차, 그러니까 뺄셈으로 표현을 하겠죠. 이때는 A에는 들어가지만 B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 그러니까 A의 원소들 중에서 B의 원소를 제외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A라는 집합에서 그러니까 B의 원소를 다 제외할 필요는 없는 게 B의 원소들 중에는 A에 없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A와 B의 교집합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것을 빼주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벤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 집합은 보통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직사각형을 전체 집합으로 표현을 하고 A나 B라는 집합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써서 이 집합을 A라고 두고 이것을 뭐 B라고 두겠다.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벤다이어그램이 되겠죠. 특히 이 합집합, 교집합 등에 대해서는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성립하는데요.
교환 법칙이라는 것은 합집합에 대해서 A 합집합 B와 B 합집합 A가 같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모두 나열을 하는데 앞에서 제가 순서에는 상관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부터 나열하고 B를 나열하는 거나 B를 나열하고 A를 나열하는 것은 집합적으로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교집합도 마찬가지예요. A 교집합 B와 B 교집합 A. A와 B에 공통으로 있는 거.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원소. B에도 있고 A에도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항상 같아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고요. 결합 법칙이라는 것은 합집합을 할 때 A, B, C 세 개의 집합에 대해서 합집합을 할 때 A, B를 먼저 합하고 C를 합하느냐, 아니면 B와 C를 먼저 합하고 나중에 A를 합하느냐는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굳이 뭐부터 하든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로를 빼고 그냥 A 합집합, B 합집합, C라고 해도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교집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A 교집합 B와 C를 교집합하는 것과 A에다가 B, C의 교집합을 교집합해 주는 게 같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가로를 떼고 그냥 A 교집합, B 교집합, C 교집합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분배 법칙은 두 가지 연산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분배 법칙인데 교집합과 합집합, 그죠? 합집합과 교집합. A 교집합 B의 합집합 C. 자, 이 경우에 분배 A를 C에, B를 C에다가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합하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A하고 C 사이에는 합집합이 아니라 A와 C에는 교집합입니다. 그래서 전개를 할 때 A 교집합 C고, 그 다음에 B도 역시 요 하나의 묶음으로 보면 A와 B는 C와 연결될 때는 교집합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A 부분과 B 부분을 연결하는 것은 합집합이죠. 이렇게 분배가 가능하다는 뜻이고, 교집합과 합집합에 대한 것도 A 합집합 C와 B 합집합 C의 교집합,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것이 분배 법칙. 그래서 편한 대로 먼저 두 개를 하고 하든지 아니면 각각 두 개씩 한 다음에 다시 합치든지, 그거는 본인이 편한 대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합집합, 교집합 등에 대한 예제를 살펴보면요. A라는 집합이 3, 5, 7, 그리고 B라는 집합이 2, 3, 4, 8일 때 합집합과 교집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합집합을 구해보면 합집합은 A에 있는 원소와 B에 있는 원소를 순서에 상관없이 그대로 나열을 하면 돼요. 그러면 3, 5, 7, 2, 3, 4, 8. 자,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 같은 것이 있으면 한 번만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5, 7, 2, 3, 4, 8. 뭐 크기 순서대로 적어도 되지만 굳이 크기 순서대로 안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A 교집합 B는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거니까 3은 지금 공통으로 있죠. 근데 5는 지금 뒤에 없습니다. 7도 마찬가지 뒤에 없죠. B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2도 없고 4도 없고 A에, 8도 A에 없기 때문에 공통인 것은 3이라는 원소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제 2번에서 다시 한번 교집합을 구하는데요. A에 있는 수는 마이너스 3, 60인데 마이너스 3을 보면 뒤에 없죠. 그래서 교집합에 들어가지 않고, 6도 보면 B에 없습니다. 10도 B에 없고, 반대편, 그러니까 사실 A에서 교집합이 없다라는 말은 B에서 굳이 교집합을 찾아볼 필요는 없어요. B에도 당연히 없게 됩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가 없으니까 공집합 혹은 파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에서는 U라는 전체 집합을 5, 6, 7, 8, 9라는 원소로 주어져 있을 때 A가 5와 6일 때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U의 원소들 중에 A에 포함되지 않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A에 있는 5와 6을 뺀 거, 나머지 7, 8, 9가 A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의 여집합.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중에서 전체 집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A에 포함된 것을 빼주는 거기 때문에 U의 여집합은 U에서 U를 빼주는 거죠. 전체 집합에서 전체 집합을 빼주니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고 공집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이제 관계와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가 순서쌍, 비순서쌍이라는 용어를 먼저 살펴볼 겁니다. 이 순서쌍이라는 것은 1, 2와 그러니까 1, 2라는 그러니까 집합적으로 보면 집합이 1과 2라는 집합과 2와 1이라는 집합은 두 개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순서하고 상관없이 항상 같아지죠. 안에 있는 원소의 구성만 중요한 거지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필요 없는 것이 비순서쌍. 근데 우리가 XY 평면에서 한 점의 좌표를 할 때 1,2라는 거 하고 2,1이라는 거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달라지면 서로 다른 것이 될 때 순서쌍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순서쌍은 우리가 A, B처럼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만드는 이중 순서쌍이 있고요. 공간 좌표 같으면 공간 좌표는 X, Y, Z 세 개로 표현이 되니까 A, B, C라고 표현하겠죠. 3중 순서쌍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A, B, C에서 더 나갈 수도 있고 4중 순서쌍 혹은 N터플이라고 표현하는데 N중 순서쌍. 자, 이렇게 순서쌍들 2중 순서쌍, 3중 순서쌍 이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우리는 순서 집합이라고 표현을 해요. 순서가 있는 집합이다라는 얘기죠. 자, 이 순서 집합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좌표 평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카르트 곱을 보면 데카르트 곱은 A 곱하기 B라고 표현을 하고 이 A도 하나의 집합이고 B도 하나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데카르트 곱은 A 곱하기 B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A라는 원소와 B라는 원소의 순서쌍으로 정의를 해요. 여기서 A라는 원소는 A라는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고 B라는 원소는 B라는 집합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평면, X축, Y축으로 표현하는 실수평면은 간단하게 R제곱이라고 표현하지만 원래는 R 데카르트 곱 R이라는 기호로서 X, Y, X도 R에, X는 첫 번째 R, Y는 두 번째 R에 들어가지만 어쨌든 같은 실수 R이기 때문에 XY가 R의 원소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XY 평면, 좌표 평면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카르트 곱은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에 대해서 곱하기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가지고 순서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특히 이때 관계라는 용어는 주어진 데카르트 곱의 일부분을 우리가 관계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을 1, 2, 3이라고 두고요. B라는 집합을 A, B, C, D라고 표현합시다. 그러면 A와 B의 데카르트 곱은 총 몇 개냐면 첫 번째 성분이 3개고 두 번째 성분이 4개이기 때문에 총 12개의 원소가 쭉 나열이 될 거예요. 뭐 다 적을 필요는 없으니까 몇 개만 적겠습니다. 1,A, 1,B, 1,C, 1,D 그리고 2,A, 2,B, 2,C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열을 하면 총 12개의 원소를 가지는 유한집합이 되겠죠. 자, 이때 이 관계라는 용어는 이 중의 일부를 모아서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릴레이션 관계라고 해서 R이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R을 A 데카르트 곱 B의 일부분, 부분 집합으로 들고 오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1,A, 2,B, 3,D 이렇게 3개만 들고 오겠습니다. 또 역시 3개의 원소밖에 없으니까 유한집합이 될 거고요. 이렇게 A의 원소와 B의 원소 중에서
R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관계를 가진다라고 얘기하면서 1은 A와 관계가 있고 2는 B와 관계가 있고 3은 D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XY 평면에 굳이 그림을 그려본다라고 하면, 그죠? 물론 ABCD라고 표현을 해서 XY의 평면에 표현을 하기가 조금 애매해지기는 했지만 1,A, 2,B, 3,D 이런 식으로 점을 찍을 수 있겠죠. 요 점, 실질적으로 보면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표현이 되어 있는 함수의 개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관계로부터 이제 함수가 정의가 되는데요. 이때 만약에 요걸 R1이라 두고 R2라는 원소를 집합을, 그러니까 이게 관계죠. 하나 더 생각해서 1,A와 1,B와 그리고 2,B와 3,D 이렇게 4개의 원소를 가지는 관계를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A였고 요 점이 B에 해당하는 거였고 요 점이 우리가 D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1,A, R1이라는 것은 1,A와 2,B, 3,D라는 관계를 가졌는데 R2라는 것은 어떤 관계가 되느냐? 1,A 똑같죠? 1,B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B가 여기 하나 더 있고요. 2,B, 3,D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자, 이 관계는 함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왜?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때 앞쪽에 있는 A라는 요것을 이제 관계라고 했을 때 앞쪽에 있는 이 원소들을 정의역으로 표현을 하게 될 거고요. 뒤쪽에 있는 원소들을 우리가 공역에서 관계가 있는 거, 그래서 공역 중에서 관계가 있는 치역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게 될 텐데 실질적으로 함수라는 것은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반드시 대응이 돼야 돼요. 그래서 1도 대응되는 게 있고 2도 대응되는 게 있고 3도 대응되는 게 있는데 문제는 1, 2, 3 중에서 대응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2개 이상 대응이 되어서는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이 2개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수는 될 수 없다. 근데 R1 같은 경우는 또 함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2,B와 3,D를 가지는 2개의 원소를 가지는 R3라는 관계를 보면 실질적으로 2,B와 3,D니까 이 2개의 대응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1이라는 원소에 대한 대응이 없기 때문에 1에 대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역시 함수가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R1은 함수가 될 수 있고 R2와 R3는 함수가 될 수 있는데 함수의 정확한 의미는 함수는 실질적으로 정의역에서 공역이라는 두 집합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의역의 원소에서 공역의 원소에 대해서 대응이 되는 관계인데 이때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는 대응이 되어야 돼요.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대응이 되지 않는 관계가 없는 정의역의 원소는 있어서는 아니 되고 그 다음에 정의역의 원소는 대응이 되면서 즉 관계를 가질 때 하나의 관계만 가져야 되지 2개 이상의 관계를 가지면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공역에 있는 원소들은 대응이 되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어도 돼요. 그래서 대응된 것들만 모아놓은 것이 우리가 치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응이 안 되고 남아있어도 되고 대응된 것들 중에도 2개 이상 대응이 되어진 그런 원소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정의역에 있는 원소는 반드시 대응이 되면서 하나에만 정확하게 대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수 혹은 사상, 변환이라는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함수를 얘기를 할 때 F가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간다. 그래서 정의역을 X, 공역을 Y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X라는 원소를 대응을 시켜서 Y에 있는 F에다가 X를 걸어준다라는 표현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 fx라는 결과를 y = fx. 그러니까 x에 의해서 이 y라는 공역에 있는 원소, 그 원소를 y라고 했을 때 y가 x에
x를 대응시켰을 때 f에 의해서 어떤 관계가 나타난다라는 식으로 표현해서 y = fx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요 x 정의역의 원소지만 실질적으로 정의역에 다양한 원소들이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값입니다. 어떤 값을 넣을지는 정해진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 x를 독립변수, y를 종속변수, x가 변하면 y도 당연히 변하겠죠. 그래서 y를 종속변수라고 부르는 거죠. 정의역, 공역, 치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다 얘기를 했고요. 자, 이런 함수에는 크게 대수함수와 초월함수라고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대수함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혹은 유리함수, 분수함수 이런 것들이 있고, 초월함수는 그 외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처럼 특정한 기호를 가지고 와서 표현하는 것을 초월함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뒤에서 초월함수에 대한 성질들은 또 따로 배우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수법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요. 지수법칙은 A라는 원소를 정확하게 n번, 요게 A가 n번 곱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A 곱하기 A 곱하기 쭉 곱해서 A, 요게 n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A의 n승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A의 2승, A가 2번, A 곱하기 A는 그냥 A 곱하기 A라고 써도 상관은 없죠. 근데 A제곱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고, A 곱하기 A 곱하기 A는 A가 3번 곱해져 있으니까 A의 세제곱으로 표현할 거예요. 몇 번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쭉 나열해서 곱셈으로 나열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A를 곱하는데 10번 이상 곱한다 혹은 100번을 곱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일일이 나열을 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위에다가 올리자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지수 법칙이 몇 가지가 성립하게 되는데, A의 m승이라는 거는 A가 m개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 부분들을 증명을 하려고 하면 지금 수준에서 불가능하고 조금 수학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 의미가, 그죠? A가 정확하게 m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m개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A가 다시 n개가 있죠. 이게 지금 곱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게 n개. 그러면 전체적으로 m개와 n개니까 총 m 플러스 n개가 되겠죠. 따라서 A의 m 플러스 n승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곱셈이 덧셈이 되면 나눗셈은 마이너스로, 뺄셈으로 표현이 된다. 뭐 그런 얘기고요. A의 마이너스 n승, 우리가 그러면 A의 마이너스 n승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A의 n승분의 1에다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면 A의 n승분의 1이라는 것은 A가 정확하게 몇 개? n개가 곱해진 것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분모에 내려가 있는 A의 n승을 우리는 A의 마이너스 n승, 분자로 올려서 A의 마이너스 n승이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자, 루트 A, 근호는 A의 2분의 1승이라고 약속을 하게 되고, A의 m승에 다시 n승 한 것은 A의 mn. 그냥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AB의 m승은 AB가 정확하게 m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곱해진 게 m개. 자, 이것을 우리가 실수에서는 교환법칙 등이 성립하기 때문에, 교환법칙, 결합법칙 등이 성립하기 때문에 A는 A끼리, B는 B끼리 해서 쭉 앞쪽으로 A를 묶어내고, 그리고 뒤쪽에 B를 또 묶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A의 개수는 각 가로마다 하나씩 해서 정확하게 m개가 있을 거고요. B도 마찬가지 하나씩 있겠죠. 따라서 A가 m개, B도 m개 해서 A의 m승, B의 m승으로 분배 법칙처럼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지수 법칙의 여러 가지 성질들이 되겠습니다.